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반도체 주식의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이분 보셨어요? IT의 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인사말로 시작하는 그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IT주 전문 이야기 해주시는 이영수 대표님 저희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하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의 신 이형수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힐링 여행자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소개했던 그 주식들하고 이제 종목들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셔서 제가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구독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마침 어떻게 섭외가 잘 되셔서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실 지금 서론으로 길게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안 하고 그냥 주식에 대한 것만 왕창 물어보고 싶어요. 얘기 많이 해주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저희가 항상 초대 손님을 모시면 항상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 주식 투자의 장점, 예를 들어서 서민분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 시작해도 조금씩 목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이잖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항상 이 질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네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세계 경제 자체는 이게 저성장, 저고용, 고물가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세계 질서 변화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거룩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들으러 왔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은 그만큼 매크로 환경이 제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 제가 매크로를 잘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매크로 이슈로 어떤 자산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 세계는 하나로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 살았고, 거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봤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거기서 주식 투자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자산을 일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이제는 어떤 두 개의 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차치하고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더 그렇게 되겠죠. 과거에도 빈부격차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빈부격차의 문제였는데, 그게 그러면 새로운 어떤 체제 하에서는 달라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화될 거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려면 여러분들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보다는 투자소득이 더 높아져야지 뭔가 이게 지금의 어떤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채널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고성장 어떤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완전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거기서 보면 이제 성동일 씨가 이제 와이프분하고 막 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은행 금리가 19%로 내려갔대야. 누가 그러면 저축하냐고, 이거 금리 가지고.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죠. 그때는 은행이 그냥 20%로 금리를 조달해서 자금을 땡기면 이거를 30%, 40% 수익을 낼 만한 어떤 투자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성장을 다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산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시대가 투자를 안 하면은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의 특성이라는 게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사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죠? 자본주의 이론에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소득은 점점 줄고 투자소득이 늘어나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투자가 같이 꼭 병행이 돼야만 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또 해볼게요, 대표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작년 11월부로 지금 굉장히 많이 약세장이죠. 많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 약세장이 뭐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을지, 아니면 지금 같은 약세장에 또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약세장은 언제쯤 끝날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측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 더. 우리 투자자들 약세장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채널이 저희 채널은 뭐 종목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 개인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 관리, 마음을 어떻게 잘 추스리고, 우리가 이럴 때 패닉셀이라고 하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냥 아예 아래 가격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질문이 너무 맞나요?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그냥 생각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정도의 어떤 질문을 답변할 만큼의 내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얕고 넓은 지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자산을 늘려야 됩니까? 공격적으로 가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또 약세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만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보면 좀 또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월가에 있는 마이클이나 샘 같은 애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나라예요. 반도체 나라고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파운드리의 나라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기에 조선도 있고 철강도 있고 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어떤 메인스트림, 메인 DC가 지금 현재 대세는 맞습니다. 메인 DC라는 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메모리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말씀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라는 거는 경기의 기초 원자재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경제의 기초 원자재가 원유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원유 가격이 오르고, 뭐 철강 같은 것 가격이 오르고,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금이나 이런 뭐 기금속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버티는 건데, 이게 이제는 메모리라는 게 원유보다 더 중요한 경기 원자재가 됐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메모리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의 선행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의 선행지표가 되는 거고요. 한국 시장의 선행지표는 반도체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라는 특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광부들이 뭐 이렇게 이제 가스 센서 이런 건 없잖아요. 어떤 석탄 채굴하라고 할 때 보통 가스 같은 것들이 누출이 되면 이게 사고가 나니까, 카나리아가 가스에 제일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나리아를 이렇게 세장에 넣어가지고 가는데, 카나리아가 죽으면 위험하구나라고 빨리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업황 자체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경기 침체를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막 반등을 하죠. 지금 며칠 전부터. 그리고 이게 뭐 한 1, 2주 전부터 갑자기 환율이 1,440원에서 1,320원 하루 만에 100원 이상 떨어지고. 확 떨어지고 갑자기 증시가 오르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솔직히 정말 이해 안 갑니다. 그게 주식 시장이라는 건 항상 선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왜 한국 시장이 오르냐라는 거는요, 경기 침체가 오는데 내년 상반기가 오면 확실하게 올 건데 내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6개월, 9개월 선행해서 당겨버리는 게 이제 어떤 주식시장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모든 뉴스들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제 너무 살기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해서 주식을 팔면 그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패닉 셀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결국 남들하고 같이 가면 제일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남들이 막 환호해서 살 때 같이 사면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군중심리라고. 그렇죠. 남들이 팔 때 팔면 나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자산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와 철학대로 투자를 해야지 여기서 이제 이 냉혹한 사바나의 세계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반등했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반등하는 거냐라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년 경기 침체의 어떤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그때 누가 알 수 있냐요? 그렇죠. 파월 의장도 모르고 연준 의장도 모르고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희 항상 하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요. 저 같은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떤 시나리오를 플래닝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가정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위험한 거고 너무 수비적으로 가져가도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지금 메모리 시장의 특성상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 두 개만 해도 거의 뭐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그 아래 것들 전체에 맞먹는 정도의 형성이 맞습니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메모리 시장의 선행 지표라는 것,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제 IT 선행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시장들이 선반영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선반영된 것들로 인한 것들로, 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그 주식이 떨어질 때 이 군중 심리에 이게 파고들어서 같이 패닉 셀링을 하지 말라. 그리고 개인의 예측으로 우리가 개인은 전문가나 금융인이나 또 외국인 투자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 개미와 고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섣달리 개인에서 예측을 해서 패닉셀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좋습니다. 저희가 잘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외국인 투자자, 우리나라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 하고 우리 개미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승리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전문가들보다는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단타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씩 떨어지던 올라가던 주식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초장기 투자, 조금씩 계속 사는 그렇게 하는 방법 위주로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뭐 이제 단타의 위험성이나 또 하나 종목 선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는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죠. 이게 또 생각한 대로 판단하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정이 들어가고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판단력을 100%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성 자체가 사람의 탐욕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사이클이 있고 이제 상승과 하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그 엄청난 상승장을 봤잖아요. 그때는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탐욕이 생길 때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이 폭락해 있을 때는 오히려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항상, 인간의 본성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에 반대로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있고, 그러면 기회는 또 있잖아요.
또 다음 사이클, 이번 사이클 놓쳤으면 다음 사이클에서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그래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데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실수를 했고 그런 것들을 복기를 해서 혁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뭐 혁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 네. 예. 그런데 혁신이라는 말이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그렇죠.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단번에 실천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가죽 벗겨내면 얼마나 그렇죠. 고통스럽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본인의 어떤 방법들이 잘못됐고 실패했다라면 그런 것들은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슈퍼겜이라고 하시는 분,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분은 이제 수백억의 자산을 일구신 네. 분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금융위기 때 수십억짜리 계좌에 4,600만 원이 남아 있었던 거죠. 네. 다 이제 주식이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 4,600만 원이라도 건져보려고 팔았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팔았었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 IMF 때 자기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었던 거죠. 바닥에서 지져버린 거죠. 네, 한 번의 소중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IMF 때 당했던 사람은 또 금융위기 때 또 당하거든요. 대다수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99%는 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의 일기장을 보신 거죠. IMF 때 내가 어떻게 실패를 했고 그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4,600만 원으로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사이클이 일어났죠. 큰 정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완전 그죠?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아침에 우리가 지갑 놔두고 오면 그냥 출근하죠. 네. 차키 놔두고 와도 급하면 출근합니다. 저도 지금 핸드폰 하나로 차키 열고 그렇죠. 에어컨도 틀 수 있고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제네시스 커넥트. 그렇죠. 네, 너무 그런데 휴대폰 놔두고 오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아무것도 못 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네.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시대가 된 건데 그 사이클에서 이제 10배짜리 종목 3개를 발굴하신 거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아주 뭐 잘된 케이스, 아주 특이한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일반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했고 성공한 사람들의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선례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그런 분들의 그 배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10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 이제 모든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정보 격차가 굉장히 적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유튜브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정보 격차가 더 벌어져요. 더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홍수가 나면 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을 찾기는 힘들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실 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고요. 그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거나 탈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시대일수록 더 자기의 인사이트와 해안을 키우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어떤 모든 사이클에는 상승과 하락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은 이제 그 혁신을 해야지만, 이 혁신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이나 생각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성향이 분명히 다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혁신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 그렇죠. 여기에는 내 돈과 그리고 이제 내 생각들 그리고 판단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컨트롤 하다가도 한순간에 욱 하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판단 미스로 맞습니다. 그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표님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지만, 또 개인 투자자로 투자를 하시고 계시죠? 네네. 그렇죠. 네, 투자를 하시잖아요. 투자에서 자신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잘 모르는 건 투자하지 말자. 네네. 첫째, 모르는 건 투자하지 말자. 네. 이건 이제 저의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투자 경험이 이제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고요. 투자 경험이 뭐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뭐 한 6, 7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전에는 이제 신문 기자로서 한 10년 정도. 기자님이셨구나. 신문 기자로서 이제 산업 분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여의도 바닥에 들어와서 초심자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자산 증식 속도가 빨랐던 거죠. 15년, 17년 이때는 IT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IT를 잘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실력으로 착각을 한 거죠. 시장이 먹여주고.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 그때 1460까지 지수가 빠졌잖아요. 그때 빠졌죠. 운 좋게 초심사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그분 투자 인생에서 가장 큰 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실력으로 착각을 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겸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2017년에 그때 제 그냥 주식 계좌에 있던 자산으로 보면 피크였는데 그걸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때는 너무 제 실력보다 많은 수익을 내서 그런데 이제 이게 2018년부터 제 로직이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뭔가 펀더멘털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들 미래 가치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로직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경험은 되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멘탈이 약간 이제 나간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가 뭔가 잘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지금의 어떤 경험과 어떤 뭐 이런 그 숙련도였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매년 돈 버는 게 당연했고 매년 자산이 늘어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바이오장이 또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설프게 잘 모르는 바이오 종목들 따라다니다가 이제 다 터진 거죠. 그게 사실은 그 우리 알바킹의 이혜진 대표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면 상관없는데 잘 모르는 거죠. 제가 그렇게 잘 안다고 그냥 남한테 들은 거를 나는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고 그 뒤로 이제 그때 남북 화해 무드가 정말 고조가 되고 있었는데 대북주 또 테마를 따라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토란 같은 자산들을 거의 깡통 수준까지 나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기 힘든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6개월 동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의 이제 아픈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수십억을 털어먹고 이게 거의 깡통이 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멘탈이 나갔으니까 한 주식 매매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 한동안. 안 하고 정말 한 6개월 정도 책만 읽었어요. 다행히 저희 여의도 사무실 맞은편에 1층에 이제 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만 책만 읽으니까 요게 어느 정도 또 이게 멘탈이 되살아나고 나중엔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제 내공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단단해졌는데 재충전의 시간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때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때 안 터졌어도 코로나19 때 다 털렸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실력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로나19 때 더 잘 대응을 했어요. 그때 2018년도에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심지어 뭐 그냥 뭐 배달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10,000시간, 30,000시간 일하면 달인이 되죠. 그렇죠. 달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10,000시간, 30,000시간 한다고 해서 달인이 되지 않아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어떤 종목에 대해서 편견만 생기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예전에 이래서 안 돼. 그런데 기업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섹터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 생각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잘 모르면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데 잘 안 되면 하지 마라. 기다려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기 생각이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긴 한데요. 잘 알게 되면 고집이 생겨요. 아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하고 로직이 안 맞을 때 시장이 그러면 저거 시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맞는데 시장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버리거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네. 제일 위험한 거고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무조건 뭐 이거 설득당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방향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신경망이라는 게 뉴런하고 시냅스 반응처럼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뭔가 새로운 자극들이 와야지 일어나는데 그렇죠. 네. 늘상 자기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보는 사람들하고만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가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 아집만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는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심해져요. 주식시장에서 사실 정말 피해야 될 이유가 지금 방금 하신 이런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 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세상은 급변하고 이 급변하는 그 이런 세상의 상황들이 가장 빨리 반영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고집들이나 이런 그 교정관념들을 틀을 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습관이나 혁신을 해야 된다는데 할 수 없다는 거. 맞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맞는 게 깨기가 정말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항상 그 기존의 내 생각, 관성을 좀 그리고 남들하고 좀 다르게 보기 위해서 항상 생각의 물구나무를 쓰려고 합니다. 네. 네. 내가 과거의 어떤 그 경험과 지식들이 오히려 지금을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잘못된 판단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죠. 아, 네네.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모르는 종목엔 절대 투자하지 말자. 이거 진짜 투자 원칙 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그렇죠. 경험을 또 해주셨으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정말 올곧고 자기 컨트롤이 잘 되시던 분들도 안 그래도 귀가 작은 사람도요.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귀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탈랑귀라고 하죠. 임금님기가 그렇죠. 진짜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내 돈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씩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남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게 자극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 또 딴 길로 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는 종목엔 투자하지 말자. 이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한동안 힘드셨을 때 휴식 얘기 해주셨잖아요. 저희 채널에 그 이제 저번 주에 그 박세익 대표님 나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힘들 때 내가 너무 이 컨트롤도 안 되고 주식을 너무 못하고 정말 엉망이 돼가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차라리 극약 처방, 주식시장을 그냥 잠시 내려놓고 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쉬는 동안 물론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 자신을 재충전하고 이 주식도 결국은 내가 판단력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내 판단력과 이런 그 습관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밸런스를 맞추고 높이려면 차라리 쉬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똑같이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갖지 말고 시장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 부정하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하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서 저희가 사실 유튜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미리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좀 돌발 질문을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겨갖고 방금 하는 말씀 중에서 그 전에 지금 주식으로 이 이야기 하시기 전에 그 기자님 생활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궁금해서요. 지금 IT 전문 주식 유튜버 하시는 거 하고요. 그 전에 기자 생활 하셨던 거 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으세요? 뭐 재미나 아니면 뭐 좀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분들의 이 기자라는 직업을 저는 엄청나게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기자라는 게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거를 물론 덮으면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축소하거나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이 안정적인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자라는 자리는 진실되게 아무리 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한 거는 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자라는 이 그 직업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 기자 생활 하셨다길래 지금 유튜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어요? 궁금해요.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완전히 다른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이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때도 기업을 분석을 했고 지금도 분석을 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 일을 통해서 뭔가 쌓은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금융에서의 어떤 이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분석들이 안 생겼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다른 부분은 그때는 그냥 그 산업 그 자체로 끝났어요. 분석이. 그렇죠.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의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똑같은 분석 일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돈으로 연결이 되느냐. 완전 달라지죠. 네, 수익으로 연결되느냐라고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재밌게 일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했고 뭐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지금 IT 주식 위주의 전문 유튜버로 또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해가 가네요. 그 전에 IT 전문의 이제 기자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또 정보력을 더 잘 습득할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올바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으시니까, 왜 IT 유튜버를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기자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제가 스마트폰 사이클을 다 봤어요. 그대로. 네. 이게 스마트폰 사이클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를 정말 최전선에서 봤어요. 네. 처음에 그 피처폰이라고 하죠. 예전에. 피처폰에서 이 스마트폰을 바뀔 때는 굉장한 저항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저항들이. 지금도 그렇죠. 어르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항들이 있고 이게 뭐 그때는 뭐 아이폰에 데스크립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손으로 잡으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화가 안 되는데 저게 무슨 휴대폰으로서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요. 모든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었고, 심지어 이제 국내 어떤 유명한 이제 뭐 엘모 기업의 CTO,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이고 정말 기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이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했었냐면 저거는 애기들 장난감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죠. 그 장난감이 세상을 바꿨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이제 세상을 바꿨는데 저는 그게 요즘에 똑같은 기시감이 들어요. 자동차가 왜 컴퓨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네. 자동차는 승차감이 중요한데 왜 저기 테슬라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기시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어떤 대상을 놓고 이거를 긍정론을 펴는 사람하고 부정론을 펴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요. 부정론을 펴는 사람 대부분 이겨요. 왜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반박할 수가 없게 근거가 뚜렷한데요. 그런데 약간 긍정론자들은 뭔가 논리도 허술하고요. 저 같은 사람. 약간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이 주식 시장에서 뭔가 투자자로서 뭔가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뭔가 편견을 자기가 뭔가 뿌리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미국 주식시장하고 한국 주식시장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규모는 비교가 안 되겠죠? 또 세계적인 자본들은 미국에 가장 몰리고 뭐 이것들에 따른 장단점? 그래도 우리 한국 시장이 투자할 가치는 있는지 또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이 주식 두 개의 시장들이 어떻게 결이 다른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은 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고 한국은 장기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을 놓고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서 2010년대까지는요 신흥국들의 시대였어요. 브릭스, 이머징의 어떤 시대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의 주도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10년은 어떻게 또 펼쳐질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시장의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가장 어떤 좋은 기업과 좋은 섹터에 집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을 굉장히 많이 일구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박스장에서 돈을 많이 버세요. 박스 지수가 딱 갇혀 있는데 박스장이 이제 일정한 주식에서 갇혀 있는 거 말씀이시죠? 하단이 딱 만약에 뭐 하단이 2,400, 상단이 2,600 딱 갇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갇혀 있지만 돈의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해져요. 성장이 많이 있는 쪽으로 쏠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열심히 분석하고 좋은 어떤 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바텀업으로 오히려 또 어떤 부분 기업에 집중해서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 새로 떠오르는 산업들 있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 네. 모빌리티 혁명. 네. 지난 10년은 모바일 혁명이 세상을 바꿨고, 그렇죠. 저는 향후 10년은 모빌리티 혁명이 세상을 바꿀 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또 에너지 혁명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기존의 화석 연료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서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 그죠? 서비스 로봇들이 우리 집에 한 대씩 다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2025년 되면 여의도에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에어 드론 택시라고 하죠. 네, 드론 택시. 그게 이제 한강변 떠다닐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와서야 사람들은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라고 하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그걸 미리 예측하고, 그렇겠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올인해서 자기의 전자산을 박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유튜브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이제 약간 펀드 매니저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고 아니죠.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이렇게 네. 탑 클래스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분들도 네, 그렇죠. 네. 갭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각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 시장은 장투하기가 어려워요라는 이제 코멘트가 대부분은 네. 그런 어떤 펀드 매니저 쪽에서 이제 나오는 시각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런 시각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물론 파악을 하고 싶지만 남들보다 정보가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일반적인 이런 정보들을 잘 같이 습득해서 네네.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요즘 펀드 매니저나 분석가 분들 같이 이제 또 대표님들처럼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은 이런 분들처럼 운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 우리는 펀드 매니저나 이런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하시고 또 중요한 거, 안전한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그 인터뷰와 수많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금리라고 봐요. 네.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금리가 이제 발표하는 순간 주식시장 엄청나게 요동칩니다. 최근에 금리 계속 좀 많이 올리고, 빅스텝이라고 하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나? 네네. 지금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원래 이게 0.25씩 올리는데 0.5도 아니고 0.75씩 뭐 3단계씩 계속 몇 번 올려서 주식이 또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탬이 됐는데, 이런 금리 인상과 인하가 네네.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아나톨리 코스톨란이라는 이제 네.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금리의 이제 달걀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자산이라는 건요, 예금이 있고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메인 어떤 자산 시장은 요걸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네. 그러면 돈이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 돈의 흐름은 금리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의 기준. 네. 저는 부자의 기준. 네. 제 기준에는요. 네. 그냥 월세나 네. 군가금이나 네. 저거네요. 대출이자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네네. 그 정도? 맞아요. 이자 때문에. 네네. 누구는 100억이 있어야 부자다. 네. 누구는 이제 1조는 있어야 부자다. 굉장히 기준이 다를 거예요. 대출이자가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코스톨라니라는 분은 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네. 부자라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돈을 더 벌어야겠다. 내가 더 벌어야겠다.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을 지켜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냐는 거죠. 내 자산을 강탈해 나가는
대상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라는 게 보통 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8% 정도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네. 8%가 되면 대부분 자금은 예금에 있대요. 네, 예금에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면 네. 이자 비용이 높아서 경기가 계속해서 얼어붙게 되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구나라고 네. 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죠. 그러면 낮추기 시작하면 이게 한 8%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한 6%, 뭐 한 5% 가면 이게 예금 이자가 인플레이션하고 매칭이 돼버리는, 데드크로스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예금에서 이 대량으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채권은 그래도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 국고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일단 우량한 회사채 쪽으로 자금이 또 흘러가는 거고, 여기 위에서 트리클 다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 정도의 채권까지 이제 가다가 또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이면 이 채권으로도 내가 자산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처음에는 부자들은 돈을 잃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잃을 가능성이 적은 게 블루칩 주들이죠. 네,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네.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막 오릅니다. 네, 초안전주.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막 이게 수급이 가는데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비싸지게 되면, 너무 비싸지면 이게 또 리스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다가 그럼 주식시장이 막 과열됩니다. 그럼 부자들은 이게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서서히 돈을 빼기 시작하죠. 자, 그게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네. 부동산을 가는데 부자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이 월세를 6% 정도의 어떤 이제 수익률로 딱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쏠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네. 부동산 시장이 막 버블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6%가 맞추기 쉽지 않아지는 그렇죠. 거죠. 어려워지죠. 점점 떨어지면 네, 이게 이제 점점 더 너무 건물의 값이 오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또 서서히 물량을 내줍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연준에서는 이게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네.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올해 봐왔던 네. 그죠?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이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가장 직격타는 부동산에서 맞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계속해서 서서히 침체되고 네네. 여기서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기가 과열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산 가격이 빠지고 네네. 그럼 그게 채권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채권 붐이 일었죠. 네. 금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네. 뭐 미국 국채 사기, 뭐 세배 레버리지 뭐 많이 그랬어요. 국채 레버리지도 그렇죠. 생겼더라고요. 딱 그 형국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기 시작하면 결국 채권에서 돈이 빠지고 예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 예탁금에서 예금으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와, 은행이자 예금 네. 7%, 8%?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와, 진짜로 그게 실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가 다 망가진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죠. 그럼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네. 네, 이 순환이 되는 게 이제 금리와 경제 관계입니다. 지금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 4대 자산이 있는데 네. 이런 모든 자산은 돈의 흐름이 금리 때문에 이제 돈이 돌고 도는 거란 말이죠. 네네. 어디 금리 높아지면 어떤 시장으로 가고 또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돌고 도는 거. 이 얘기 해주셨고, 이 자산을 강탈하는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것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산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채권으로 갔다가. 네, 이거 되게 좋은 이야기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 몇 가지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금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하네요. 네네. 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건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시장들을 이 금리의 저거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잘 판단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주식 초보자 분들이 제가 또 이 초대 손님들 오실 때마다 사실 금리를 다 여쭤봐요. 금리에 대해서 이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네네. 그 이유가 우리 뭐 소비자 물가지수 봐야 되고 뭐 구매관리자 지수표 봐야 되고 뭐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주식으로 나름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런 용어 몇 개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럴 때 다 필요 없고 미국 금리 인상 하나만 전 세계에 어느 정도 금리의 제일 중요한 큰 시장이고 지표니까. 그렇죠. 그 시장의 그 금리 정도만 파악을 하고 보면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떨어질지 얄팍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여쭤봤어요. 네. 금리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바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또 금리랑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방금 그 4대 자산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주식, 부동산, 뭐 채권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사실 자산 배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여러 가지 밸런스 있게 잘 투자하다가, 뭐 정말 판단을 수년 동안 잘하다가 몰빵해갖고 한 방에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그렇죠. 우리도 이 주식들을 한 종목만 안 넣어놓고 여러 개 분산 투자해서 하나가 잘 안 돼도 나머지 하나가 버틸 수 있게, 그리고 혹은 뭐 좀 등락이 크고 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너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은 한 번에 또 튀어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효과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산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자본들을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는, 네. 일단은 경제라는 건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변동성이 생기고, 네.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네.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나의 자산이 쪼그라들거나, 네. 아니면 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게 자산을 번다, 모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잘 살고 싶고, 네. 한 단계 레벨업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요. 네. 이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자산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식만 놓고 보면, 주식은 100전 99승 1패만 해도 다 잃어버릴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산증인이잖아요. 네. 네. 매년 두세 배씩 벌었는데 한 해 털어먹으니까 네네. 그때 한 번 실수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산을 더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지키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리스크에 대한 본질을 네.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산의 어떤 배분을 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리스크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늦게 할수록 자기 인생에서 손해입니다. 네.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데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안 해보신 분들, 특히나 대표적인 게 공무원 하다가 학교 선생님 하다가 퇴직하시고 나서 사기당해서 한 방에 다 날려먹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그거는 평생 자기가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이런 경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맞게 각자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말씀 두 가지 해주셨네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산 배분은 여러분 무조건 모든 투자자, 주식뿐만 아니라 뭐 금이나 부동산이나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할 때 자산 배분은 여러분 필수로 꼭 하셔야 합니다. 네.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레버리지 종목들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런 레버리지 종목들의 장단점과 위험성, 뭐 이제 2배, 3배. 그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레버리지의 뭐 장단점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지금 우리 채널의 성향이랑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레버리지의 사람들 생각보다 관심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네. 네. 뭐 일단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네. 칼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네. 칼이 누군가한테는 강도의 흉기가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칼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레버리지라는 게 뭐 칼 같다고 생각해요. 네, 양날의 검. 그래서 이 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요. 네. 사실은 이제 자산을 어느 정도 일구신 분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레버리지를 쓰십니다. 그렇겠죠. 레버리지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많이 다쳐요. 손도 다치고
심하면 뭐 팔도 다치고 네. 하거든요. 네. 그만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써보셨을 거예요. 언제? 솔직히 주식 같은 네. 거 네. 그냥 혼자 자기가 투자하는 것보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만약에 그 이제 이런 그 유튜브 정도를 주식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기 시작할 정도면 사실 레버리지 거의 다 한 분은 그렇죠. 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뭐 단순히 그냥 뭐 신용 뭐 이런 거 뭐 심하면 선물 옵션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자기들은 집을 살 때 대부분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가진 돈 가지고 집 사시는 분들 대부분 없으니까 네.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안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고 레버리지를 쓸 때는 그만큼 부동산만큼 뭔가 안정적이다. 뭐 그런 판단이 들 때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이 하방은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아니면 자기가 있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빠져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뭐 한 10% 빠지겠네. 네. 그런데 업사이드는 내년 보면 2배, 3배 갈 수 있겠다. 라면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대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레버리지라는 게 마약과 같아요. 네. 이 뭐 마약도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는 많이 쓰잖아요. 모핀이라든지 네. 아편이라든지 진통제로. 네,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견딜 수 없으니까. 네, 필요하니까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게 오히려 그게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투자 인생에서는.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처음에 쓸 때는 이거 그냥 내가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어. 내가 제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레버리지를 이게 나중에는 제어할 수 없어요. 이 레버리지라는 건 그거예요. 진짜 안 됩니다. 아우토반에서 내가 200km로 밟는 거예요. 차를. 네. 그런데 차를 200km로 밟는데 이게 뭐 짧은 구간에서는 이게 먹힐 수가 있죠. 그런데 뭐 길도 없고 물고불하고 다른 차도 있고 이런데 200km를 밟아서 운전 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네.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발을 못 댄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네. 그거를 알고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안전적인 거라고 판단이 될 때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네, 짧은 기간.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비유 해주셨는데 방금 레버리지를 마약이랑 비유해 주셨어요. 이유가 이것들은 중독이 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중독이 됐다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참고할게요. 네. 다음으로 저희 이제 2부에서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해볼 거예요. 이제 대표님의 강점, 대표님이 잘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 말 그대로 그 IT의 신이시잖아요. IT 지식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고, 이 기자 생활도 하셨고, 그 수많은 지식을 빌미로 이제 주식 유튜브로 이제 또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IT의 이 주식에 대한 이제 이런 종목 질문들을 제가 조금 준비해 봤어요. 네. 우리 자 질문 또 해볼게요. 2001년 말부터 하락장 전까지 그 전까지는 저도 그 거의 뭐 초대장주는 다 갖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뭐 애플부터 해갖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좀 많이 착해졌는데 가격이 이런 IT 대장주들이 엄청난 상승장을 거쳤다가 이제 다시 지나가고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들 하락했는데 이런 IT주 종목들이 또다시 이제 그 작년 말처럼 그 최고조 이상으로 또 상승장을 이어갈지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그러니까 테크 산업이라는 것 자체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어떤 물결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사이에 단기에 조정이 있는데 그렇겠죠.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시대에 당하는 거죠. 시대에 당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공포보다는 조금씩 욕심은, 조금씩 탐욕을 부려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어떤 벌어질 미래,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을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더 그 경기 침체 이후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이어가자면 네. 아까 그 이제 미래 또 다른 산업에서 그 모빌리티주나 이제 아까 뭐 그 드론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로봇공학 같은 그런 주식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이것들도 다 그 지금 완전 탑 클래스의 주식은 아니지만 성장 가치가 정말 무한으로 있는 미래에 있는 그 무한으로 있는 다 IT 주들이고 이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애플을 넘어서 대장주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런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사업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의 이런 IT 대장주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덩치 1등 불변의 1등이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삼성전자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죠. 주식 시작해볼까? 한번 어떻게 하게 연습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주식 어플 깔고 계좌 투고 이제 하고 이제 완전히 앱을 익히면 제일 먼저 한 주 사보자 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네네. 우리 그 주위에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삼성전자가 요즘 조금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다른 미국 주식들보다는 좀 덜 하락했죠. 그렇죠. 이 삼성전자 다시 상승할지 어떻게 보세요? 얘가 일단은 매출도 막 300조고 영업이익도 50조 이상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에 따라서 얘네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많이 벌었네? 그럼 주식 올라가겠네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반영되잖아요. 삼성전자는 그거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런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의 이유나 또 상승 여지가 있는지 또 생각보다 이렇게 좀 천천히 반등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마 삼성전자를 2016년이나 17년에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계속 오르는 주식도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사이클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냥 약간 주식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약간 강남 아파트 같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같은 자산이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로 돈을 버신 분들은요, 대부분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벌어요. 오히려 스마트 하신 분들은 보통 2배, 3배 먹고 나가요. 이게 내 팔자르니 하시는 분들이 버티고 앉아있으면 30배, 40배 나시거든요. 실제로 그 삼성전자, 우리 아버님이 그 대표적인 산증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강남 아파트처럼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성공을 하신 거고요. 저는 그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뭔가 우리 어떤 기업, 어떤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쇠퇴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 질서가 바뀌는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지만 저는 기회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약간 실질적인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언제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 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은 그냥 순수한 메모리 관련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주로 그래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보통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을 형성할 때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앞바닥은 공급단에서 많이 나옵니다. 공급단에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디램이라는 어떤 그 반도체는 세계 업체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세계 회사가 95%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량 생산. 세계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점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좋으면 이익률이 50% 60%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가격이 급락을 한 거는 결국 그 수요단 어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내구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 거죠. 집값도 오르고 석유값도 오르고 음식값도 오르니까 결국 줄일 수 있는 게 결국 외식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컴퓨터 스마트폰 사야 되는데 그냥 소비를 미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세트 제품의 어떤 수요가 5% 정도 빠진다 그러면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요. 채찍을 이렇게 싹 흔들면 처음에는 요만큼 움직이는데 끝에 가면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스마트폰 판매가 5% 줄었다 그러면 반도체 판매는 뭐 한 20% 줄어들 수가 그렇겠죠. 있고. 더 많이 부스트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소재 부품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부터 그 뒤에 소재 부품까지 산업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 네. 반대로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면 또 이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격, 수요가 꺾이면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락하니까 재고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세계 업체가 감산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생산량을 줄이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 한번 바닥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앞바닥이 나온 거고 뒷바닥은 결국 수요에서 나와야 됩니다. 수요에서 그러면 주문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주문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들이 소진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저는 뭐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수요의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른 버핏 할아버지도 모르죠. 항상 이 정도로 싸진 가격이면 거의 금융위기 때 수준의 어떤 자산 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뭐 분할 매수해도 뭐 1년, 2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절대 손해보기가 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대답 중에 그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삼성전자를 강남 아파트의 그 초장기 투자 형식으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토박이라고 하죠. 강남 토박이 분들 되게 많으세요. 강남에 논밭일 때부터 와갖고 그 음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만 사신 거예요. 막 30-40년 동안. 강남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죠. 정말 이제 초창기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쌍바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급단과 수요단. 삼성 같은 회사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은 게 이 회사 되게 용돈 많이 주는 회사예요. 제가 말하는 용돈은 배당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시가 배당률이 한 4% 정도 될 겁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웬만한 그냥 은행 금리만큼 주니까. 그렇죠. 4%면 은행 금리 되겠네요. 네,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의 그 미래성,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하기 괜찮은지 이런 분들, 그 IT 그 주식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좀 부탁드려요. 일단 2차전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결국 이제 예정된 미래죠. 결국은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이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결국 그 에너지를 배터리에 배터리라는 저수지에다가 보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산업의 성장과 또 약간 주가는 약간 궤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2차 전지는 향후 이제 몇 년 뒤에 미래까지 땡겨서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는 것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랬어요.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피처폰에서 바뀔 때 한 침투율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바꿨을 때 주가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 뒤로도 계속 오르긴 했는데 주가의 어떤 상승률은 그때부터는 약간 좀 둔화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동안에 어떤 화끈하게 올랐던 그 2차 전지 그런 느낌과 기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오히려 더 이제 대신에 굉장히 이제 안정성이 생긴 산업이다. 과거 초창기 때는 이게 뭐 산업이 되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뭐 트럼프 같은 대통령 와서 다시 친환경 정책 다 폐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조류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낮아져 있지만 대신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봐왔던 수준의 어떤 상승률을 계속해서 이제 좀 기대하고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뭐 미래를 보고 자산을 축적해 나간다. 내가 이런 거 모아 나간다. 뭐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현대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저는 그거를 정말 제 몸소 평생 이제 단일 운전을 많이 하면서 많이 그걸 정말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발전하는데 주식시장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그 삼성전자만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이 좋은 회사가 이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 전기차도 엄청 전 세계 시장에 거의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중국 맞습니다. 빼고, 중국 빼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주식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고 이거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독자님분들 정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영업이익이나 우리가 이제 주식 이런 잘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식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슈나 이런 이제 미래 성장성만 보고도 이 회사 별로 뭐 매출도 없고 이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되는 주식도 많고요. 또 반대로 정말 좋은 회사고 탄탄하고 돈 잘 벌고 있는데도 주식이 많이 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꼭 하셔야 해요. 이 점 꼭 참고하세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태조 이방원 주식이라고 와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하는데 너무 네네. 재밌더라고요. 네네. 기자님들 이름 하나는 정말 기차게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식들이 한참 핫했었는데 네. 사실 요즘 좀 많이 시들해졌죠. 네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또 뭐 어느 분야가 또 전망이 좋을지 네네. 이런 건 또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네. 일단 한번 시장에서 환호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그동안에 이 정도의 어떤 기대감을 또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네. 조금 이제, 네, 조금 이제 톤다운 하시는 게, 워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빠지고 나면, 이런 산업들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좋게 보는 거는, 여전히 계속 좋게 보는 거는 태양광하고, 방산, 뭐, 2차 전지는 좀 이 에너지 혁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방산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 이 세계가 하나일 때, 글로벌 밸류 체인일 때는, 이 평화 배당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 냉전 시대 때는 항상 서로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에 항상 국방비에다가 많은 국가 예산을 써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하죠. 네. 그런데 이게 전 세계가 평화로워지면 그 국방비를 쓸 필요가 없어지고 그 돈을 경제개발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에다 쓸 수 있고 그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평화배당금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산 산업이라는 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피크를 찍고 하락하던 산업이라는 거는 공급망이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잘 되는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잘 되게 있겠지만 그 밑에 소재 부품을 납품한 회사들은 뭐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사업을 접고 회사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갑자기 또 긴장의 시대가 오니까 이게 갑자기 서플라이 체인이 갑자기 대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산 시장 자체가 항상 수요가 있죠. 북한이라는 주적이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북한 때문에 방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항상 있었고 그리고 무기 국산화를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이번 이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에서는 한국산 방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사실 방산 수출이라고 해봐야 주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중동 쪽에서 주로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쪽, 이런 선진국 쪽에서 거의 우리나라 뭐 BTS가 세계를 그냥 뭐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네. 뭐 부상한 것처럼 한국 방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중에 태이방, 태양광, 2차전지, 방산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방산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나머지 혹시 또 두 종목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이나 2차전지? 뭐 네. 요거 두 개. 네네. 원래 태양광이라는 산업은요. 네, 전 이게 궁금해요. 태양광. 네. 태양광은 중국이 이미 다 장악한 시장이에요. 태양광은 중국이 장악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산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번에 IRA법, 인플레 감축법. 네, 인플레 감축법. 네. 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도 네. 중국산을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산을 배제하면 전 세계에서 이 치킨 게임, 태양광 치킨 네.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거의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도 뭐 퍼스트 솔라나 뭐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몇 개 없어요, 기업들이. 그리고 또 이제 거의 글로벌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미국 로컬에 특화된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한화솔루션이라든지 뭐 OCI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된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뭐 이제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중국산은 계속 쓸 겁니다. 결이 많이 다르죠, 그죠? 네. 지금 유럽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박쥐 같은 그러거든요. 근데 포지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딸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 국익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전혀 그렇지 않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은 뭐 좋게 보는 거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냥 어떤 기존의 어떤 경제 체제, 세계 질서였다 그러면 아마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으로 팔렸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IRA법을 통해서 네. 중국산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 빠져있는 퍼즐고리를 뭔가 이렇게 메워줄 국가가 우리나라 네. 정도밖에 없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 대만, 뭐 일본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자,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초대 손님을 초대하면 이 질문이 제일 궁금합니다. 아까 기자 생활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대표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셔서 그 IT 전문가가 되셨는지, 또 주식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뭐 공부는 또 어떤 거 하셨고, 뭐 기자님 하시기 전에 또 어떤 공부 하셨는지, 이렇게 살아온 얘기 해주세요. 왜냐면 궁금해요. 대표님, 네네. 나름 지금 이 업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님을 이게 초대하게 된 이유가, 제가 제 대표님 유튜브 구독한 지 한 2달 정도 조금 됐는데, 차분하면서, 딱 봤지. 근데, 제가 사실 예상은 했어요. 이분 좀 인터뷰나 기자 같은 거 위주로 하신 분 같은데, 그 말투가 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정갈하고, 저처럼 그 흥분족과는 반대대로 차분족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주식하셨던 이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좀 깔끔한 직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신지, 살아온 이야기 해주세요. 이거 길어도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너무 궁금해요. 네.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제가 아직 성공은 못해서. 아닙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좋은 말씀 많이 너무 네. 해주셨고, 되게 가능성이 무한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저는 사회생활은 신문기자를 이제 전자신문이라는 네. 곳에서 네. 10년 정도 기자 일을 했었고요. 네. 대부분 그때 하드웨어 산업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취재를 했었고요. 네.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일을 했고, 저는 그게 제 인생 1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생 2막은 이제 투자자로서의 네. 인생이죠. 투자자로서, 그리고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거고, 네. 투자자로서 가장 큰 목표는 많은 수익을 내는 거죠. 네. 많은 수익을 내서 자산을 많이, 불리는 거. 겁나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인생 3막은, 네. 만약에 제가 실수로 큰 돈을 벌게 되면,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제 지식이나, 저의 이제 자산들을 좀 이제 필요한 곳에 좀 나누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뜻맞는 지인들하고 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2막이 성공해야지 가능한 네.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거 그냥 저희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막 질문 아니고 개인적인 거니까 편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기자님들,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을 일을 하고 싶으시면 주로 어떤 전공을 하시나요? 전공 같은 거? 전공은 전혀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어요. 제 입사 동기들은 러시아학과 전공한 친구도 있고, 서반학과 전공한 친구도 있고, 신문방송학과 나온 친구들도 네. 있고, 근데 전공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저는 사실은 네. 시사교양 PD가 하고 싶었었어요. 원래 신문방송학과, 신문학과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존의 눈물 같은 이런 다큐를 찍고 싶었어요. 저 다큐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동물하고 오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것들을 네네.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이렇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이제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기자가 됐는데, 사실은 이건 제 계획이 없던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지금 아마존이나 다큐는 완전 자연이나 다큐하고는 완전 반대거든요. IT는 기술 위주고, 말씀하신 자연 다큐하고 완전 또 반대되는데, 어떻게 또 새로운 길을 또 가게 되셨네요. 그때 이제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일단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취업에 성공하는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이게 기자하고 PD 준비하는 친구들 같이 스터디를 꾸리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둘씩 나갔는데 저도 이제 좀 뭔가 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PD 시험만 보다가 나중에는 네. 이제 기자 시험 경험 삼아 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네. 운이 좋게도 이제 여러 군데 합격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안 갔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때는 사실은 종편도 없었고 없었을 때 네, 종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하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PD 중에서도 시사교양 PD를 그렇게 연간으로 해도 네. 몇 명 안 뽑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M사에 최종 합격을 못 하고 네,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자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기자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때는 상황이 그랬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기자 일을 이제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하게 됐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네네. 뭔가 이제 엔지니어들 처음에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고 일단은 이제 뭐 저런 공단을 가죠. 네. 안산공단이나 반월시야공단이나 뭐 인천 남동공단이나 이런데 회사들 가면. 네. 이야기를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기자라면 이 정도는 알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죠. 처음에. 네. 그러면 이제 기자인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엔지니어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죠. 처음이니까. 네네.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 안 하고 하면 무시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다이어리에 닥치는 대로 막 쓰기 시작했고요. 그게 정말 기억은 짧지만 기록은 길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다이어리가 몇 권씩 쌓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4단계 3년처럼 뭐 약간 뭐 내공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밥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저도 갑자기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해주셨었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할까 하는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영상에 그 구독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코로나 시절에 보험 누가 가입하려고 그러겠냐. 하지만 무조건 해라. 왜냐? 내가 고객을 만나고 어렵게 약속 하나 겨우 잡아갖고 그 코로나 같은 거 터지면 제일 먼저 사람이 줄이는 게 생필품 안 줄입니다. 꼭 우리 먹고 자고 하는 건 무조건 들어간 돈이니까. 그 외에 모든 소비부터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부터 줄이면 당연히 보험은 필수로 줄일 텐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하시라 그러는 이유가 내가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열심히 일하면 사람이 이 보험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다른 이제 보험을 하러 왔다가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되게 열심히 설명한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의 열정을 알아주는 사람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대표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같이 건너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네요. 그리고 대표님 또 개인적인 건데 기자분들도 파트가 있잖아요. 네. 의학 전문 기자 있고 뭐 무슨 금융 전문 기자 있고 다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도 전공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비롯해요? 그냥 이제 뭐 인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냥 네. 거기 가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네.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됐고 네. 이제 그분의 어떤 취지와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습득하게 됐죠. 네. 사수분이 잘 그래도 안내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좀 안 좋은 사수들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수분 한 분 만나서 그분이 정말 뛰어난 기자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가르쳐 주셔서 다행히도 이제 잘 올바른 길을 또 가게 되셨구나.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요. 기자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여론들이 그 질문을 수집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대신 물어봐 주는 게 기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려면 이 질문을 하려면 본인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공부를. 근데 이거 그냥 인사 발령나면 일장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파는구나. 야, 어디든 시작은 다 똑같네요. 몰라도 가서 열심히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 저희 PD님이 궁금한 게 있으셔서 이제 질문 하나 해주셨네요. 아까 금리와 주식시장과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년,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12월이니까 내년 상반기를 먼저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네. 요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일단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조금 더 지연되더라도 내년 말이나 쯤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깊이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변수는 하나예요. 네. 금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린 적이 없었어요.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린 적이 없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 금융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그때 베어스탄스가 처음에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게 금융이 다 파급이 된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은 없는 건데.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금융회사가 뭐 파산해서 뭔가 이 시스템 리스크를 전파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내년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금융회사, 큰 금융회사 하나가 망가진다. 그리고나 뭐 중국에서 부동산에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터졌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는 다 망가지는 건 그럴 수 있죠. 최근에 이거 그 FTX 코인 그 붕괴됐잖아요. 코인 시장 지금 완전 난리 났단 말이에요. 이런 그런 안 좋은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변수는 열려 그렇죠. 있으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다 연결된 맞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그 미국 그 정부에서도 리만이 파산해도 뭐 몇천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그 밑에 파생 시장이 이만큼 몇 조 달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이클에는 변수가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바로 금리. 근데 이 금리가 어떻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금리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주셨네요. 대표님 오늘 저희가 그 질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대표님 마지막 하나. 대표님에게서 투자란? 투자. 평생 함께 하는 거? 평생 함께 하는 거. 네,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숨쉬는 공기. 언제나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 그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말이 빠르고 많고 좀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좋은 정보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잘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저희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